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안 한다라는 선언을 다시 한번 한 건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를 찍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런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TV 토론과 향후 여론조사 이후에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변화.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선두 유지, 김문수 본격 추격, 이준석 완주 선언. 현재 상태에서는 MBS 지지율 등의 조사를 보면 일주일 새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두를 유지하지만 다소 지지율이 하락. 김문수 후보는 추격하는 양상. 이준석 후보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일단 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일화는 현 상태에서 없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모욕. 조선일보 이명 기사 함께 보시죠. 남아공 대통령에게도 모욕 외교. 준비 안 하면 당한다. 트럼프가 남아공의 대통령을 만나서 면박을 줬습니다. 화기애애한 회담 중에 갑자기 영상을 틀고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라면서 호통을 친 겁니다. 반인종 차별 투쟁을 해온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차별 방조자로 순식간에 생방송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속내는 미국에게 줄 걸 제대로 준비 안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텐트. 경향신문 12면 기사입니다.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하세월. 여전히 텐트에서 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562채 중 55%만 준공이 됐다는 건데요. 도 입장은 도로의 여건이 나빠서 작업 속도가 더디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남발. 한국일보 14면 기사입니다. 결혼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중매 이어 축의금 남발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쪽에서 1,000만 원 부르면 저쪽에서 2,000만 원 부른다라는 식으로 장려금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돈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그런데 도 예산, 시 예산, 국가 예산, 부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국민의힘의 김동원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무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국민화합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의 양태종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재명 후보는 선두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막판 맹추격을 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 상태에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걸 선언했지만 과연 대선 막판 직전에 단일화는 없을까요? 성사될까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불씨 과연 꺼졌을까? 아직 남아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TV 토론회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반명 원팀의 가장 최전선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목까지 쉬어가면서 열혈 유세를 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우리의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일단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네. 열혈 유세 중인데 국민의힘의 후보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지역을 돌면서 연설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도 있었고 민주당 가라 뭐 이런 성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역을 돌면서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두 가지의 저는 그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걸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곳곳에 가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외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랑 구호를 외치고요. 또 김문수 지지를 뽑아달라, 지지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게 한편이고요. 또 한편은 그러면서 아까 화면 나온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못하고 있는 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또 우리 당이 그동안 친윤 기득권 분들에 의해서 좀 잘못된 길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아직은 김문수 후보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 주면서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 후보는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청하면서도 한동훈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지지율 추세도 김문수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요소는 한동훈의 지원 유세 합류와 더불어서 김문수 후보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찍지 못하던 사람들이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이 전면 등장으로 인해서 그럼요. 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결집되고 있다. 일종의 역할 분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는 강경하면서도 정통적인 우리 보수 지지층들 결집하는 역할을 또 실제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만은 막아야 되겠다면서 그 절박함 속에서 모이는 보수 결집 효과를 김문수 후보가 앞장서서 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중도층에서 김문수 때문에 못 찍겠다고 생각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 한동훈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저는 포지티브한 역할 분담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최근 지지율을 상승하고 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반명 원팀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유세 현장 방문은 불발됐지만 재방문을 검토 중이다. 반 이재명 위원대 강화 행보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훈 대변인님, 네. 일단은 한 팀이 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절실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원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유세에 참여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결국은 안 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김문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또는
저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만은 선대위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못다한 얘기를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만은 결국에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것이 반명연대가 될 수도 있고 개헌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이재명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를 모르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헌 본인도 3년 임기만 채우겠다라는 얘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렇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김문수 후보가 못다한 얘기를 보완을 많이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도층에게는 쉽게 국민의힘에는 이번에 투표 포기를 할래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아쉬운 점은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호구라는 표현, 이게 호구라는 게 물론 호랑이 입입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무 착해서 부려먹기 좋은 어리숙한 사람을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호구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가장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 반명 원팀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40대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40대 총리 하면 이준석 후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는데 40대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넘는 많은 인구가 20, 40대인데 이분들이 사회의 주축,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40대 총리까지 얘기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딱 찍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신 얘기 본 투표일까지 불가역적으로 절대 안 뒤집히는 건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나 일반 국민 단일화 같은 방식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방송 패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부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너무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상번호 면접 조사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일 텐데 10%대의 지지율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지지율이 10%가 나왔다라는 것과 깊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지율이 10%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거군요. 결국 10%라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돈. 그렇죠. 선거 비용 돈. 보전. 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잘 아시다시피 그냥 국회의원 선거하는 선거 비용하고 대통령 선거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현역 국회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정당이라 전국적인 대선 비용을 만약에 보존받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노선이 이제 10%를 넘기느냐 아니냐인데 어제 지지율을 10%를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시점은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오고 있었죠. 네네. 이준석 후보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신뢰 자본을 잃지 않으려면 본인의 말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또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실은 단일화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혹은 3이나 4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합쳐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매우 근접하거나 지금 그런 정도의 여론 지형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은 지금 두 자릿수 찍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이 단일화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 대선의 예를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토론까지를 마치고 그날 밤에 단일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네요. 또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투표용지에 제 4번 이준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지막 토론 이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이름은 있었어요. 아, 맞네. 그래서 예.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묘한 여지가 남았군요. 예, 정치는 또 생물이라 아마 그 점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마지막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정치는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마 며칠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뭐 본인 수신 전화 다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예. 언론인들 다 차단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전화 안 받는다고 못 만납니까? 유세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하죠. 예. 그래서 아마 더 급한 쪽은 김문수 후보 측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찍고 잘하면 15% 올라가면 선거 비용 전부 보전받을 수 예. 있고 본인은 확실하게 정치적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번복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텐데 귀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며칠 상관이면 결론 날 것 같고요. 여지가 특히 있다. 오늘 밤 토론회에 굉장히 이준석 그렇군요. 후보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걸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대선 전에 단일화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묘한 여지가 남았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여론조사에서 10%를 받는다고 실제 득표율이 10%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길래 함께 보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으론 이 군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를 얻었다고 실제 득표에서 10%로 가진 않는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고 막판 양대 결집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3당 후보 혹은 군소 후보가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 후보도 10%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득표에서 10%, 15%를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에서 46%로 하락 추세, 김문수 후보는 27에서 30여%로 상승 추세, 이준석 후보도 7에서 10%로 소폭 상승세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0입니다. 46과 42는 해볼만 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볼까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전전 추세부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6에서 48.1로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20에서 38.6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4.5에서 9.4로 껑충 뛰었고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8입니다.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이준석 합친 게 48. 같다라는 거죠. 이야, 김유정 의원님이 말했던 정치는
냉동이 아니다 생물이다. 물론 냉동이 아니다는 건 제가 한 거고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야 일단 법률적인 것부터 양태준 변호사님.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넘기면 절반만 돌려받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못 얻으면은 이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전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당이 다 대출받은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때는 그걸 다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다 갚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 펀드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그런 국민들이나 지지자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서 법에서 정한 한 3에서 4% 정도의 이율 계산을 한 걸로 해서 이자도 그렇게 원금까지 낮지 않군요.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얹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1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이제 고스란히 이제 그 갚아야 되는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막 못 갚으면 차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대로 갚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아마 이런 뭐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야 이제 워낙 자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재정적 부담에서 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돈이 많아서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조금 아무리 다른 후보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겠지만 그래서 보통 합당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단일화하는 정당이 이제 단일화에 이제 협조하고 이제 포기한 정당의 그 채무를 이제 같이 인수하기 위해서 합당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정당이 갚아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빚까지 이제 같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단일화 여부에는 항상 이 선거 비용 보전과 이 합당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양태형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어요. 여론조사를 봤는데 김동원 대변인님. 네. 지금 보시면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 설명도 그렇고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같잖아요. 지지율이 48.1, 48.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의 따라잡는 속도 이걸 감안을 하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이 TV 토론이 몇 시간 남지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1차 토론을 비교를 하면은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2차 토론에서 득점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1차 토론을 이 기반으로 하면은 더 전략적인 그 접근이 더 가능하다. 즉 다시 2차 토론에서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2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수치는 또 다른 양상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물론 이준석 후보가 국회 속통관에서 더 이상의 단일화 꺼내지 마라. 다 차단을 시켰다. 전화번호 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김동원 대변인 말씀 듣다 보니까 전화 수신만 차단했지 문자는 그대로 돼 있죠. 카톡이나 문자나 텔레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도 백브리핑에서도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자까지 안 본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니까 그건 아니다. 문자는 본다. 네, 소통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텔레그램도 보겠군요. 보겠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의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단일화는 정말 물 건너갔다. 이제 빠이빠이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할 때 물론 마지막 날 이 단일화를 취소를 하고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추미애 정동영이 다음 대선 유력 후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글쎄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공보단장이 이렇게 무슨 당권 운운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내부 분열 노린 전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권을 얘기를 한 사람을 밝혀야 됩니다. 내부 분열이 아니라면. 그런 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단일화의 가능성은 계속 상존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지지율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문식 비전전략실장님 해석도 좀 궁금한데 자, 김동원 대변인의 의견
그 앞서서 김유정 양태진 본사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김무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전면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아까 분석과 그래프가 일치하는군요. 궁금한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1차 TV 토론 이후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뭐 논란이 됐던 발언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있었고 호텔 경제론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특히 TV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한 대목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그 수치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조금 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지난주 TV 토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제일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오만함이거든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일강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TV 토론에서 저는 가장 국민들에게 좀 놀라웠던 것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거든요. 일종의 배째라 발언이에요. 내가 1등인데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오만하다. 특히 뭐 커피 원가 120원이나 호텔 경제론 관련해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오만함 그리고 1등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오만한 자세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한테는 좀 하락세를 가져온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2년에 단일화할 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사이에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었죠. 안철수 후보는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박빙 승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서가는 보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안철수 후보가 그 자기 조그마한 수치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결국은 힘을 보태서 승리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올라가는 건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 두 자릿수 올라가면 자기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태는 것보다는 내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또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9.9% 요게 단일화에는 가장 적절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MBS는 또 10%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갤럽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갤럽 조사, 오늘 TV 토론 결과, 다음 주 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꺾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단일화 요건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문수로 단일화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김문수를 다 찍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단일화 이후에 이탈하는 층.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설사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더라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우리 보수층들은 이준석을 안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했을 때 저 수치가 온전히 시너지 효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김문수 사이에 공통의 가치를 선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부정선거에 대한 절연, 그리고 친윤 세력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줘야 계엄에 대한 분명한 석고대죄와 사과 이런 걸 해줘야 이준석이 같은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이나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이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 부분은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남아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김무식 교수님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김유정 의원님 이 그래프의 변화 김무식 교수께서는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뭐 호텔 경제론 발언 등등이 영향을 줬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D-11 11일이잖아요.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전투표 시작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갤럽 기준으로 치면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28일부터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오늘 갤럽 그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지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물리적으로 딱 놓고 산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하면 두 후보를 더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에 단일화됐을 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더하기 해서 그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놓고 봤을 때도 실제로 두 후보 합한 숫자만큼 안 나온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를테면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도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뺌하다가 마침내 끝에 가서 단일화했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미래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40살이고 첫 대선 출마인데 본인 말을 그렇게 확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 지형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뒤집을 만한 명분도 안 보이고 실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에 올인을 해서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제 한두 번 뭐 다른 데서 나오겠죠. 그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 삼아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이재명 후보 이제 조금 떨어진 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마지막에 저는 표 결집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후보들의 어떤 그 기본 지지율만 볼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지 아니면 재창출 여론이 높은지 계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권 교체율이 훨씬 여망이 높았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될 것인가. 설사 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높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잠시 후에 6.3 대선과 관련된 빅매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경제학에서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사건 이 두 가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요. 마음고생 털어버리고 우승컵을 든 겁니다. 태극기를 허리춤에 두른 채 아버지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3억 원을 뜯어간 일당들. 경찰이 이 여성이 진료를 받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이요. 양모 씨,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는 20대 여성.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간 여성입니다. 이 양모 씨가 진료를 했던 병원 두 곳을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진료 기록, 수술 내역 등등등 여러 가지 의료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겁니다.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의료법상 이제 환자의 의무 기록을 이제 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양모 씨가 결국 이제 과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난 실제로 임신도 했었고,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도 했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사실인지, 왜냐하면은 뭐 그런 진단서라든가 의무 기록 같은 걸 혹시라도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양모 씨가 제출했던 서류가 실제 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거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그 이제 돈을 요구했을 네네. 그런 시점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날짜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약 좀 변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제출했던 서류가 진정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형량이 좀 감안되거나 줄을 가능성은 있고요. 네네. 만약에 그 자체가 만약에 이제 조작이 됐거나 위조 변조된 거라면은 이건 누가 봐도 사기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친부가 누군지도 나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나옵니까? 우리 아직까지 이제 뭐 대한민국 아마 기술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의료 이제 제도상 이제 뭐 태아를 출산하기 전에 이제 친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만약에 태아 상태에서도 그런 친자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면 더 이제 무분별한 낙태라든가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부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기보다 이제 현재는 공갈 혐의로 고소가 된 건데 그 초음파 사진이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에 속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협박을 했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속여서 거짓말했으면 이제 기망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주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가 결국 어떤 죄명이 결정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김우식 교수님, 네. 우리 김유정 의원 계시지만 김유정 의원께서 이 사건 초기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근대적인 사기다. 그러니까 구태한 사기다. 그것도 월드 클래스에게, 국보급 선수에게 이런 돌직구를 주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많은 우리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손흥민이 요즘 왜 그러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재기량이 안 나오는데 뭐 고민이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멘탈리티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당시 이제 이 여성이 임신했다라는 시점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일주일간 들어왔었는데 이 여성이 이 사업가와 일본 여행 갔다가 와서 손흥민 선수와 만난 건 이틀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당시 손 선수 입장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막 치르고 났는데 이틀밖에 안 만났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사진을 보내온 경우이니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인이고 지금 젊은 지금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 스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급 선수인데 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교제를 하면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손흥민 선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잠깐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네네. 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그 얼마나 바쁜 스케줄에 가서 경기에 출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대표 선수 뛰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협박과 공갈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하죠. 그게 얼마나 그 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뭐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성들에게는 특히 그럼요. 엄청난 이 책임감과 부담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든 또 그것이 사실상은 임신도 아닌데 남의 임신이라고 했을 것을 만약에 사기쳐서 협박했다고 한다면 남의 임신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이 월드스타 이 손흥민 선수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랑 엄청났기 때문에 그죠, 엄청 크죠. 묘하게 뭐 그 시기가 그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과거만큼 기량이 뛰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정신적 충격과 고민이 컸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을 건데 일단 락이. 그런데 또다시 어떤 남자가 또 나타나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니 이건 한 번 막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끝없이 회오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 끝에 아마 경찰에 저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교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궁금증을 가질 필요 없다. 빨리 손흥민 선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어제 또 다행히 정말 우승을 해서 정말 생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후원해주고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저런 개인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저렇게 무차별하게 개인적인 그 손흥민 선수를 괴롭힌 저 일당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자,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야, 이 10여 년 만에 처음 들어올린 손흥민의 우승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끌어안고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요. 아빠죠, 아빠. 그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 얘기를 걸을 수 있게 묵묵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때론 정말 이 아버지이자 친구처럼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던 그 아빠를 와락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상당히 뭉클했는데 사실은 뭐 김동원 대변인님 우리 뭐 저희 다 아빠지만 아빠 마음이라는 건 아빠들이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을 거고 그 옆에서 손흥정 감독이 그걸 보면서도 아마 손흥민 선수가 마음 아팠던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가슴 아파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또 잘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빠를 껴안으면서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장면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울컥했어요, 다. 눈물이 나올 뻔 저도 했는데요. 나오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 아빠와 손 선수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세계 정상급 선수이기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가슴앓이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겠구나. 그것이 이번 어떤 그 아이 파문, 이민심 파문으로 불거져 있을 텐데요.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다 하는 걸로 저렇게 원래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별명이 울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편인데요. 저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는 뭐 이해가 가고 오히려 더 인성적으로 더 돋보이던데 문제는 최근 그 말씀 좀 전에 하셨지만 경기력이 이전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골을 많이 넣고 그런 그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받지만 자기 소속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15년 만인가요? 17년 만인가요? 그 달성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울음, 이거는 아주 120% 공감이 돼서 저도 사실은 좀 아주 깊이 그렇게 공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 트로피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소감 들어보시죠. 자,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트로피에 뽀뽀를 하고 트로피에 이마를 또 부딪히기도 했나 봐요. 보시죠. Look at this. I lift. Somebody push me and hide the trophy. 이마가 좀 많이 빨간데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그래서 부딪혔다라고 귀엽게 좀 투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유, 뭉클한데 이 동양인 선수 주장 자기는 골을 잘 넣었지만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향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제스처와 논란들이 늘 손흥민 선수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걸로 저를 조금이라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마음고생이 많았군요. 타지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캡틴으로서의 느꼈을 부담감과 책임감도 굉장히 컸을 텐데 네네. 거기에다 더해서 인종차별도 대놓고 그동안 말은 안 했습니다만 얼마나 가슴속에 이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1년에 보이는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굉장히 부담과 압박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년 만에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뭐 천배만배가 됐겠죠. 아까 부자간의 그 뜨거운 포옹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 뭉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또 그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 얘기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런 것들 다 깨버리고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북한인데요. 자, 북한의 최신 5,000톤급 이 군함 구축함이 바다에 뜨지도 못하고 저렇게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 사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아침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자,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대거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대비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트럼프에게 보고를 위한 정책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규모인데 이 중에 한 5,000명가량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어떤 축소가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 김우식 교수님 또 안보 전문가신데 아무래도 이
주한미군 저 정도의 상당수 주한미군 병력의 이전이라는 것은 한국의 어떤 국방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북한이 굉장히 이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핵무기를 고도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재래식 무기에서도 현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밀접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저 정도 대규모 어떤 주한미군을 사실상 한반도에서 일부 철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한미 관세 협상도 앞두고 있는 일종의 어떤 블러핑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단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직접 보고되지 않은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적 구상이나 아이디어 차원으로 지금 거론되는 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지금 국방차관 콜비라는 그 국방차관이 트럼프의 측근인데 미 국방부의 전반적인 국방 전략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주한미군에서 저렇게 4,500명 상당히 큰 병력이거든요. 그걸 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 붙는 표현이 북한과의 거래를 그러니까요. 대비한 차원이다. 이게 좀 수상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최악의 만약에 경우죠. 그게 현실화되는 최악의 경우인데, 왜냐하면 우리들 다 기억하겠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했던 것이 한미 합동훈련 중단이었어요. 그걸 트럼프가 덜컥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미 합동훈련 그때 중단됐었어요. 중단됐었죠.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노이 노딜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미 관계가 복원이 됐습니다만, 김정은이 만약에 트럼프 2기 때 다시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다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건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생색으로 4,500을 뺀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야겠고, 김정은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들 하나의 카드로 쓰겠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안보상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6월 3일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로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는 블러핑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관세 협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우리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신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랑 관세 협상을 하면서 또 하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관세 협상과 이게 경제와 안보 이슈가 결합돼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끌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압박용 카드로서 미국이 저걸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북한이 새로 건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했고, 김정은도 현지 시찰을 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냈던 최신 5톤급 구축함, 군함입니다. 그게 바다에 처음으로 배를 띄우는 진수식에서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바닥에 구멍까지 났습니다. 양태영 변호사님, 저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우리 북조선의 최신 기술과 해양 굴기를 위한 5,000톤급의 최신식. 근데 바다에도 못 띄웠어요? 결국 저게 그 북한 체제가 이제 군사력 과시를 한 그거에 약간 일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큰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저런 식의 신형 구축함 진수식 같은 걸로 이제 한반도에 계속 좀 전쟁이가 있다는 걸 고조시키고, 아마 이제 그런 것이 북한 내 김정은 정권의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이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게 계속되면은 한반도 평화에도 위협적이고, 또 아까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저런 주한미군 감축 저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사실 한반도의 지금 평화 프로세스나 평화 체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무너진 이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 안보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차기 행정부가 이제 대북 관계나 대미 관계에 굉장한 신중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 5,000톤급 구축함이 어떻게 저렇게 벌러덩하게 됐는지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대대적으로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저희 채널의 최신 그래픽 기술로 재구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깃발 펄럭이는 거 보세요. 망국기가 펄럭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평으로 배를 띄우려던 와중에 저게 굉장히 좀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구축함이 미끄러졌어요. 꼬리 부분이 먼저 물에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면서 결국 배가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위성 사진으로 저희가 좀 찍어봤는데 저거를 가리기 위해서 파란 방수포로 덮어놓은 모습까지 위성에 다 포착됐습니다. 저거 가릴 수가 없죠. 이렇게 방수포로 다 가려봤습니다. 김정은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노동당 회의에서 엄청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전까지 원상 복구해놔라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저게 한 달 안에 원상 복구 될 수 있는 저 사이즈가 아닙니다. 조선중앙TV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해당 일꾼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달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추궁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김동호 대변인님. 네. X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갖고 그 전에 예고까지 했고 진수식을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배를 싹 밀어서 이제 저걸 왜 이렇게 평행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물에 띄우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더 폼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닿는 면적도 가서 배가 물에 띄울 때 바닷물이 촥 이렇게 어떤 극적인 효과를 그렇습니다.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망신도 없잖아요. 저거를 김정은은 또 중대 범죄다 이렇게 논평까지 했어요. 그렇죠. 우리 김진 앵커님도 국방부 출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국방부를 출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 장면을 조선중앙TV와 통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안팎으로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쉬쉬하면서 그걸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공개를 한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건 대대적인 숙청을 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반드시 원상 복귀를 하라라는 그것도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5,000톤급 구축함을 원상 복귀하라. 이건 물리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금 현재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군부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무리 선군 정치를 주창하는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대에 물갈이를 하겠다. 그 좋은 하나의 구실을 제공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구축함이라는 것이 오늘 저희 딸도 물어보더라고요. 구축함이 뭐냐고. 예, 구축이라는 게 쫓아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디스토리어로 그 표현이 되는데요. 어뢰를 장착을 해서 자기 해안으로 접근하는 잠수함이라든가 군함을 쫓아 버리는 게 바로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구축이라는 얘기니까요. 상당히 이 전술 전략선에서 중요한 상황이고요. 북한이 상대적으로 구축함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여류에 놓여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그 사태가 벌어온 충격파는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날카로운 논평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지지율 분석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우식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노쇼, 호텔 경제론 발언 등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선 빅매치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11일 앞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빅매치 뭘까요?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등장했고요. 자, 치킨 경제학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킨 경제학. 앞서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치킨 경제학은 뭘까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명칭이 호텔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무슨 경제학이든지 간에 핵심은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고 서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측은 그럼 어떤 대화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칭이 호텔 경제학이든 뭐 짜장면 경제학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적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치킨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뭐 다 괜찮다라는 입장인데요.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은 어떤 겁니까, 김정희 의원님? 글쎄요. 호텔 경제학에서 이제 호텔에 뭐 10만 원 예약하고 뭐 이런 것처럼 치킨 사 먹으면 돈이 돌고 짜장면 사 먹고 또 돈이 돌고 결론적으로는 돈이 좀 돌아야 된다.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승래 대변인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커피 원두 120원하고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느끼는 딱 일감으로는 1등 후보는 맞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 한 번 토론회 한 거에서 다른 후보들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말꼬투리다. 예, 그리고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실 추경을 정부는 12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는 적어도 한 30조 이상은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용감하게도 혹은 정직하게도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와 상반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15조에서 한 20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13조 8천억인가로 결론이 났어요. 추경이.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 변동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논문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런 더 지출하면 GDP가 1.45원 증가한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까지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기재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추경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정부의 지출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워낙 어려웠던 데다가 계엄 이후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를테면 2023년 국세청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월 수입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이 넘는데 지금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재정은 좀 지출을 통해서 이게 돈이 좀 돌게 만들어야 바닥부터 조금 이 온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면 뭔들 못 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은 그런 것이다. 자, 오늘의 빅매치 함께 오고 있습니다. 맞서는 매치업입니다. 치킨 경제학, 이번엔 질러노믹스, 이코노믹스가 아니라 질러노믹스. 이건 뭘까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선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대표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고 제2의 IMF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기업 붕괴, 법치 붕괴, 자영업자 멘탈 붕괴 공약입니다. 자, 민주당의 치킨 경제학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의 질러노믹스. 김우식 교수님, 질러노믹스는 어떤 노믹스입니까?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께서도 치킨 경제학 하니까 일단 말문이 좀 막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론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했을 때 솔직히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때 좀 생각을 잘못했다. 근데 발뺌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내가 극단적이어서 사례를 하나 든 건데 왜 당신은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뭘 어쩌라고요 했던 거거든요. 저는 아까 설명에도 나왔던 겁니다만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을에 돈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생돈 10만 원을 그냥 과소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저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바로 기본사회이고 바로 그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성남시장 때도 많이 했고 경기도지사 때도 많이 했고 재정을 풀어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호텔 경제 이야기할 때는 그 재정 푸는 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재정을 풀었다가 다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약을 취소했으니까. 그러면 재정을 풀어서 지역화폐를 돌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그 재정을 풀어가지고 돌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케인지안들이 말하는 유효 수요의 창출이에요. 네.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수요가 돌아가게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은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소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약했다가 예약을 취소해도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황당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약 10만 원이란 건 내가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10만 원을 돌리니까 돌아갑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고도 이게 뭐 국민 비주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이야기죠. 그래서 진로노믹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안철수 의원이나 양양재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포퓰리즘에 맞춰서 퍼주면 그 뒷감당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눈을 뻔히 보고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김유정 의원님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김동원 대변인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10만 원 호텔에 그 예약을 했던 10만 원을 매출로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매출이 아니라요 부채로 회계 장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때 타는 건 보험금이고 내는 건 보험료 아닙니까? 그게 회계 장부로서는 그게 부채로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버티시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데요. 예약금이 매출이 아니라 부채, 즉 빚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이 확산이 될 리도 없는데 그거를 우기시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우리가 흔히 소주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면은 부채 주도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명 부주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취소가 되면은 기회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건 경영학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됐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씀이 맞으려면요. 지금 노쇼라는 얘기 나오죠. 원내대표 이름으로 특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나 누군데 우리 50명 예약해 주세요. 라고서 취소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 예약만 하고 노쇼 해도 돈이 돌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채로 보느냐 매출을 보느냐 우리 이재명 대표는 매출이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거기부터 잘못됐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꾸 이제 극단 얘기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일이 꼬였다는 점,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 말이 그럴듯해서 호텔 경제학이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포브스라는 그 잡지에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100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괴짜 경제학도 아까운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 밈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짤방 수준이다. 그거를 국가 정책으로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판단 미스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김동원 대변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호텔 경제학이라고 일종의 이제 꼬투리를 잡아 공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저런 경제적 우화의 논의는 결국 이제 적극적인 지역 화폐라든가 이제 그런 적극적인 국가의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지금 워낙 침체되어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시장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도 받은 가처분 소득이 70%에서 80%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 3년 동안 8차례 추가 경정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 결과 실제 1년 만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다시 원상적인 그 경제가 올라오게 됐다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그 정부에서 정부 국책연구기관에 발간한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저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경제 정책이 지금 침체된 지금 뭐 그 내란 이런 사태라든가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좀 마중물이 돼서 어떻게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거를 뭐 마치 뭐 호텔이다 노쇼다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해외 축구 선수인 호날두 선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언론을 봐도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실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경제 정책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전 제발 좀 이렇게 뭐 비판이라든가 꼬투리 잡기식보다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에지에 대한 청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유세 중에 이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120원 커피 경제학. 여러분 여기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 계시죠? 120원에 커피가 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커피집 합니다. 그러면 이재용도 커피집 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 맞으면 나도 커피집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한다. 라며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커피 원가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문수 캠프 커피 원가 120원 조작 게시물을 카드뉴스로 유포했다. 조작의 힘,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라며 법적 책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법적 고발까지 나서는군요.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의 이런 경고와 무관하게 이런 풍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호텔입니다.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예약 좀 합니다. 어머, 예약금 벌써 입금하셨다고요? 그럼 제 맘 좀 알려주십시오. 노쇼 메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약 취소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은혜커피입니다. 난 원가 커피. 이재명 후보님, 실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김은혜 의원 모두 다 커피 원가 120원을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 카드 뉴스로 왜곡한다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김종호 의원님 어떤 게 왜곡됐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커피 원가 120원에는 커피값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다 120원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잔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 부자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책정되는 게 커피값인데 120원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김은혜 의원 지금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지금 동영상으로 첫 등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말만 귀에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저렇게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권 몰락에 큰 기여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저런 동영상으로 본인이 정치적 어떤 실익을 얻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발로 뛰어야지 저 동영상 만들어서 뿌리는 게 선거운동입니까? 그래서 좀 비판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하게 되는데 경기도 그 주변의 계곡의 불법 영업을 정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이제 이렇게 거기에 오는 시민들도 만족하고 거기에서 또 불법 영업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뭔가 그 길을 마련해 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닭중 얘기 나오고 커피 원가 얘기가 나온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계곡 정비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다양한 길도 내고 인프라도 구축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원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커피 원가 120원. 그런데 그 120원 자체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그 언론에서도 검증을 해봤잖아요. 2019년 현재 123원인가 120원 좀 넘는 원두 한 잔에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인건비니 뭐니 부대 비용 다 들어가서 120원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 마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허위 아니냐라고 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낸 입장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김근식 교수님 이런 부분이 허위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가 원가 120원이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커피 한 잔을 팔면 8,000원이 남는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매가를 순이익으로 바꿨다라며 허위사실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허위사실이라고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한다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없애겠다고 한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단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압도적인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 행위에 대한 것 이건 빼겠다고 지금 법안까지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자기가 폐지하겠다고 한 그 발언 자체를 또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저 120원을 지금 김유정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원두값 120원은 그 당시 시세가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원두값 120원 쓰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커피 원가 120이라고 하니까 원가에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파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다 원가예요. 거기에는 원두값, 인건비, 임대료, 부대 비용 다 들어가서 그게 원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원가를 120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8,000원에 팔면은 사실은 7,880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이재용만 커피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대신 커피집 했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럼 말을 실수해서 죄송하다 하면 되는 걸 이걸 당을 동원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니까 고발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걸. 김근식은 죄송하다는 소리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예. 김근식 교수님은 죄송하다는 말 참 자주 해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지식인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 원가라고 원두를 잘못 표현해서 원가라고 해놓고 그걸 지적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그리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고발로 허위사실 골프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좀 사실을 돌이켜보세요. 아, 참. 자, 두 명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6.3 대선과 관련된 뜨거운 인물 두 명을 꼽아봤습니다. 6.3 하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지규현 판사입니다.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있었다고 해요. 자, 강남경찰서가 현장 점검을 시도했지만 문이 닫혀서 실제 점검이 안 됐다. 그렇군요. 간판 철거 영업 중단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판사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준석 그 선대위에 있는 함익병 공동 선대위원장인가요? 함익병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규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자, 50대 남자라면 죄송합니다.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함익병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했는데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사건을 두고 왜 함익병 위원장이 지기현 판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50대 이상 남성들이 다 룸살롱에 이런저런 이유로는 가봤을 거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흥업소건 뭐 어디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판사 신분으로서 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갈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접대의 문제 아닙니까? 포커스가 논점이 엇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익병 위원장은. 그러니까 갔는데 소위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받은 걸로는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00만 원, 200만 원대의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은 내란 재판에 앞서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드문 일이고 부당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사진이 있는데 라고 내놓은 이후에는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는 또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관성마저도 없고 정확한 해명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뭐 여기저기 업소도 가보고 관련자들 조사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죠. 뭐 가는 게 보편적으로 50대 이상 남성들이 다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서 부당하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내란죄 형사재판을 계속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재판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구속 취소라는 충격파를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함익병 위원장은 완전히 그 논점을 벗어난, 논점이 이탈한 다른 문제를 하면서 왜 지기현 판사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나선 것처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제가 매우 의아하고 잘못된 이야기죠, 분명히. 네. 김동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함익병 저분의 저 룸사롱 50대 다 가봤다라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사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저 지기현 판사가 판사 시절에 오염된 판사였느냐, 그리고 오염된 그 판사가 오염된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세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접합니다. 예, 실제로 저걸 갖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석방한 아주 나쁜 판사야라는 것으로 그래, 저 사진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저렇게 룸사롱이라는 데를 3명이 남성이 가가지고 저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은 거는 이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건 무슨 단합대회도 아니고요. 저럴 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확언을 드리자면은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사진을 공개를 할 때도 되게 망설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진은 이게 좀 더 다른 사진 뭐 없어? 좀 찾아봐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언을 드렸는데요. 이 허접한 사진 3장으로 저 사안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염된 판사의 오염된 판결을 주장을 하려면은 정말 좀 더 면밀한 그런 이 조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오죽했으면 저 지기현 판사가 이 법정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판사의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번에 이 민주당에서 판사 또 대법원장 이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지금 시쳇말로요. 정말 민주당 무서워서 판사하겠나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저는 수준 낮은 그런 그 사태로 이 규정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김동원 대변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뜨거운 인물 보시죠. 민주당이 선대위 하루 만에 이 인물을 철회했습니다.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을 선대위에 합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철회를 했어요. 과거 한동훈 전 대표 공격 사주 의혹도 제기됐던 인물이죠. 합류 철회 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일각 당리당략적 태도 등에 실망했다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남 부분은 그건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의 진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대나 씨,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사람, 이재명 캠프 갔다가 분위기 나쁘니까 다시 우리 당 후보를 우리 당과 지지자를 모욕한 것이다. 양쪽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군요. 그런데 일단은 왜 그 선대위 합류시킨 겁니까? 인재 영입을 한 겁니까? 초기에? 사실 뭐 저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워낙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윤석열 그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람까지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그런 이제 아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마 실무진에서 아마 뭐 이제 후보 본인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윗선에다가는 이제 보고하지 않고 아마 진행되었다가 저런 일이 일었던 걸로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 SNS 발언을 보고 정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말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구나. 저렇게까지 저렇게 이제 저런 뭐 전 행정관까지도 저렇게 뭐 민주당 쪽에 왔다가 다시 뭐 김문수 캠프 왔다가 하는 걸 그 저거에 대한 저런 이제 경멸적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정말 이제 과연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나 국민의힘 캠프가 과연 원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좀 이제 좀 통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뭐 김대남 행정관 정도를 민주당에서 무슨 뭐 통합의 기치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땐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 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큰일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온갖 그 추문과 뭐 논란 속에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당시 의원 캠프에 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좌파 방송에다가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좀 까줘라라고 했던 그런 조작 의혹도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행정관 잠깐 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그냥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온갖 많은 행정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을 민주당이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데려갔을지 저는 제가 볼 땐 제 발로 걸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